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 세계문화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단길이죠.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고대의 동서교통로인데요. 중국의 장안과 콘스탄티노플, 로마를 이어주는 비단의 길이죠.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말, 실크로드라고 하는 말은 리토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7년에 처음으로 명명했다고 하는데요. 음, 비단만이 오갔다는 의미는 아니고 많은 상품들이 많은 물건과 여러 가지들이 오갔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단이어서 비단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의 사막에 흩어져 있는 오아시스 도시들을 연결시킨 캐러반 루트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 길이라고도 부르고요. 상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동서 문화의 교류라고 하는 역사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고요. 근데 이 실크로드 외에 오아시스 루트 외에 초원의 길과 바다의 길이라고 하는 게 같이 있는데요. 초원의 길은 북쪽의 그 스텝 지대를 관통하는 스텝 루트. 그래서 유라시아 북방의 초원 지대를 동서로 횡단하는 길이고 바닷길은 남방의 남의 여러 나라들을 매개로 한 해상 교역로죠. 지금 이 지도는 오아시스 길, 그러니까 실크로드 길과 바닷길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인데요. 중국의 장안에서부터 지금 이 지도는 시리아까지 이어져 있어요. 시리아에서 지금 콘스탄티노플과 로마까지 또 이제 선이 있는데 거기는 밑에 보시면 바닷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이 이용되는 길이 있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이 길의 끝에 보시면 신라가 있고 뭐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현재 뭐 이 오아시스 길이 9,000km 직선 거리가 실제로 한 12,000km다. 근데 뭐 일본인 학자들은 13,000km다. 자기네까지 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이 지도는 유라시아 스텝 벨트예요. 그러니까 그 유라시아 북쪽에 더 북쪽은 시베리아니까 말들이 달릴 수가 없고 저 초원지대의 유목민족들이 말을 달리면서 뭐 스키타이니 훈이니 몽고니 다 이 초원지대를 달려서 헝가리 초원까지 달려간 거죠. 비단길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도예요. 이 가운데 부분을 확대한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위로 가는 길이 있고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실크로드의 시작은 장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장건은 실크로드의 아버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나라 무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세계문화사 두 번째 시간 소금 말씀드릴 때 그 소금을 전매했다. 이제 한나라 무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긴 한데 한무제가 흉노를 이 당시에 흉노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흉노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중국과 이 한나라가 흉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이기고 싶은데 그런데 대월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이 대월지가 흉노랑 싸웠다가 졌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 대월지랑 동맹을 맺고자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죠. 그 당시 이렇게 나온 말에 의하면 흉노가 월제 왕을 격파하고 그의 머리뼈로 술잔을 만들었다. 뭐 술잔이라는 얘기도 있고 용변을 보는 그릇을 만들었다. 용변을 보는 그릇으로 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월제는 쫓겨간 뒤로 항상 흉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중국 그 당시 한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월지랑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공격하자. 그래서 사신으로 장건을 보낸 게 기원전 139년. 그런데 가는 길에 흉노한테 붙잡힌 거죠. 10년 동안 붙잡혀 있었대요. 근데 장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흉노
사람들한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죽이지도 않고 결혼도 시켜서 10년 동안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도망을 쳐서 대환 강거 지역을 거쳐서 아무다리아 부관으로 옮긴 대월지 도착을 한 거예요. 너무 멀리까지 간 거죠. 10년 만에 갔는데 대월지를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대월지 사람들이 자기는 이미 흉노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시 흉노랑 싸우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아. 평화롭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건 실패를 하고 돌아온 게 126년이었답니다. 그래서 동맹국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장건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말이잖아요. 그 말을 얻을 공급처, 오손, 대원 지역, 이런 지역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아시스를 교육의 중요한 거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크로드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장건의 그 원정을 보여주는 시대, 원정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흉노랑 싸울 때 계속 이 장건이 앞장서서 지리적인 부분을 많이 아니까 나서기도 했답니다. 지금 그 당시 한나라에 있었던 장안을 출발해서 도낭을 거쳐서 오손 지역, 대환 지역, 그래서 대월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길입니다. 이 중국에서 이 오아시스 중심까지 가는 데에는 하서주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황하 서쪽으로 길게 복도처럼 이어져서 하서주랑이라고도 하고 하서회랑이라고도 부르는데 길이가 약 900km, 폭은 수킬로미터에서 한 100km까지가 아주 길게 좁고 긴 평지가 이어져 있는 거죠. 그 지역은 감숙성의 란저우시와 하서사군이라고 불리는 무의, 장액, 주천, 도낭을 포괄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자 이 중국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의 그 동아시아와 서방 세계의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적인 통로이기도 했던 거죠. 도낭은 특히 실크로드의 남쪽 길과 북쪽 길이 만나는 곳이어서 또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막고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대량의 고문서가 발견되면서 또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 되었죠. 그리고 그 수만 년 동안 고운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졌다는 명사산이 또한 굉장히 유명한 관광 유적이기도 하죠. 그 도낭의 막고글에 그려진 장건의 서역 원장 그림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시대의 지도예요. 저 가운데 이렇게 짤록하게 있는 저 부분이 바로 하서주랑, 하서회랑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중앙아시아는 그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고요. 서투르크스탄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이제 현재 동아시아죠. 아니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4개의 나라 그리고 카자흐스탄 남부에서 이제 여기를 중앙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몽골까지도 중앙아시아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 중앙아시아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파미르 고원이죠. 이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히말라야, 그리고 카라코람, 쿨룬, 곤륜 산맥, 그 텐산, 천산 산맥들, 알타이 산맥 등, 그러니까 4,000에서 800m에 이르는 산맥들이 주변에 쫙 달리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는 티베트 고원, 몽골 고원, 타린 분지, 파미르 고원, 서쪽에는 힌두쿠시 산맥. 파미르 고원 지도인데요. 보시면 뭐 세계에서 정말 가장 좀 세계의 지붕이죠. 아시아의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지금 여기 확대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파미르 고원이 있고 파미르 고원 바로 동북쪽으로 텐산, 천산이죠.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그 남쪽으로 곤륜 산맥이 있고
또 그 밑으로는 힌두쿠시, 카라코람 산맥이 있고 그 아래로는 또 티베트 고원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있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타클라마칸 사막은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서부에 있는데요. 타린 분지에 있는 사막이에요. 삼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고 나머지 한 면은 고비 사막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이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말은 위구르어인데 들어가면 당신은 나오지 못한다. 살아서는. 만년설이 녹아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의 이름을 따서 타린분지라고 부르는 그 일부분이 타클라마칸 사막이에요. 무서운 사막의 폭풍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막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지형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거죠. 똑같은 데를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을 횡단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남기는 거죠. 스베네딘이라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최악의 사막이다. 오렐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비하면 아라비아 사막은 길들여진 사막이다. 버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최초의 인도 순례 스님이에요. 위로는 나는 새도, 아래로는 달리는 짐승도 없다. 아무리 둘러봐도 망망해서 가야 할 길을 찾으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고 오직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 해골만이 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어준다. 타린분지와 타클라마칸 사막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가면 아무다리아 강 유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아무다리아 강은 파미르 고원에서 발원을 하고 고대에는 옥수수 강으로 풀렸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할 때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방으로 더 세상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겠다 이러면서 가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 아무다리아 상류 지역이 소그디아나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소그드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앙아시아의 국제 상인들이죠. 거기에 오래된 도시가 사마르칸드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아무다리아 강과 사마르칸트를 보여주는 지도고요. 이 사마르칸트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 시대에는 마라칸타라고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는 이 사마르칸트를 강국이라고 불렀답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계속 등장하는데 실크로드 교역지로 번창하다가 1220년에 칭기즈칸에 의해서 멸망해요. 항복을 안 한 거죠. 항복해라. 처음부터 항복했으면 다 약탈당하고 어쨌든 살아남았을 텐데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다시 복구되었다가 14세기엔 티무르 그 오스만 투르크 왕조의 초기에 완전히 오스만 투르크를 멸망시킬 뻔했던 티무르 왕조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르칸트. 현재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실크로드를 지나간 사람들은 대부분은 상인들이었던 거죠. 중국으로 가는 대상들은 이제 중국에 가서 비싸게 팔 물건들을 가지고 가겠고 그리고 낙타들에게 실화되니까 뭐 부피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계산을 해야 되죠. 중국에서 출발한 상인들은 또 뭐 모피, 도자기, 철, 칠기, 계피, 대왕, 혁도그리, 무기, 거주, 청동 제품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비단이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비단이 중요했고 나중에는 이미 비단이 뭐 중앙아시아에서도 만들고 나중에는 그 비잔틴 제국에서도 이 양잠술이 다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의 비단도 유명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중국 비단이 가장 최고로 쳤답니다. 그런데 이 실크로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시아 횡단 교통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불교의 전파예요.
기원전 6세기에 불교가 탄생하는데 기원후 1세기에야 중국에 전파가 된다. 한 5, 600년의 이 격차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이것은 중국과 인도 사이는 거대한 장벽, 히말라야 산맥 때문인 거죠. 히말라야 산맥과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불교 미술이 우회로를 통해서 전달해. 실크로드 남쪽에 있는 그 서북 파키스탄 페샤와르 계곡을 통해서 간다라 불교 왕국에서 불교 미술이 전해지는 거죠. 간다라라고 하면 불교 미술사에서 불상이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간다라거든요. 알렉산더 원정 이후에 그리스 문화와 이 오리엔트 문화가 만나는데, 특히 인도 문화가 만나는 지역에서 초기에 불교에는 불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불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간다라거든요. 그 간다라의 불교 미술과 함께 북방 루트를 통해서 중국 영아시아로 불교가 전파되는 거죠. 불상과 함께. 그리고 이제 불교가 어느 정도 중국 지역에 전파되면서 이제 불교 중국에도 스님들이 생기고 불심이 깊은 스님들이 진리를 향한 구법의 길을 떠나는 거죠. 구법승들이 구법 여행을 떠나는 거죠. 가장 최초로 돌아오면서 알려진 분이 법현이라고 하는, 아까 그 타클라마칸에 대한 그 글을 남겼던 그분이요. 동진의 스님이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당나라 시대의 현장 스님이죠. 삼장법사라고 해요. 우리가 서유기에서 손오공과 같이 간 그 삼장법사가 바로 이 현장법사죠. 가서 엄청나게 많은 불경을 가지고 오면서 이 아시아 불교의 발전에 또한 한 획을 그은 분이 현장법사고요. 그리고 또 더 고도의 불교의 문헌들과 이런 것들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통일신라의 해초 스님. 우리의 유명한 왕호 천주국전을 남긴 그 스님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실크로드 연변, 이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불교 미술이 엄청나게 번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나라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는 하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함께 전파가 되는 거죠.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하면 그리스도교에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인성이 있다라고 한 파가 네스토리우스교인데 이쪽 기독교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니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베아교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의 종교,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 유대교까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가 전파되면서 또 그 지역들에서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투르크인, 이란인, 아랍인, 소구디안의 소구드인, 몽골인, 아르메니아,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여행기까지가 다 이 실크로드를 지나가면서 족적을 남겼던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당나라의 그 팽창과 이슬람 왕조의 팽창이 전선에서 붙었던 게 탈라스 전투가 바로 이 지역 근처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 고구려 유민인 고손지 장군이 활약했던 그 탈라스 전투. 이후에 이 시대가 바뀌고 대항해 시대를 거치고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이제 실크로드는, 이 비단길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사막 지역 속에서 고대 유적들이 많이 묻혀버렸는데 이 사막들을 발굴하면서 고고학자들이 예전의 역사들을 복원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스베네딘이나 오렐스타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히 오렐스타인은 그 둔항의 천불동에서 엄청난 양의 목관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폴 펠리오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둔항의 천불동에서 가지고 온 고문서 중에서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 신라 스님 해초가 쓴 왕후 천축국전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실크로드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